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저희 계속해서 이제 3장 유언 설계 그 유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목차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유언의 방법들이 있고요. 내용, 능력, 증인, 유언, 국제 유언. 그다음에 2절에 유언장의 작성이라고 해서 요 2절이 바로 유언의 방식 5가지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가면 유언의 효력 및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요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번 시간에 할 부분들은 유언의 방법 중심으로 조금 볼 건데 유언의 방법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 증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그럼 교재 바로 들어가서요. 1절 유언의 방법. 자, 유언의 내용에서 일단 유언으로 할 수 있는 9가지는 당연히 알아두셔야죠. 이거 이제 외울 때 제가 뭐 여러 번 이렇게 묶어는 드렸었는데 한번 묶어 볼게요. 1번에 있는 재단 법인의 설립. 걔는 이제 따로 빼 두시고요. 2번, 4번을 묶으세요. 친생 부인과 인지. 요거 이제 자녀와 관련된 거예요. 얘가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됐죠? 그리고 3번에 있는 유증은 뭐 당연한 거니까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후견인의 지정과 8번에 있는 유언 집행자를 묶으세요. 실은 후견인의 지정과 유언 집행자를 묶는 이유들은 실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후견인은 그 자녀가 미성년자라던가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있어서 뭔가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유언 집행자도요. 우리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이럴 때 얘네들이 공정하게 재산을 안배받을 수 있도록 그 유언을 집행할 사람을 고르는 것 또한 이게 누군가를 보호하는 목적이 좀 있어요. 상속인의 보호. 그래서 후견인과 유언 집행자의 지정 묶어버리고 6번, 7번 상속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방법들 묶고요. 그리고 9번에 있는 신탁인데 이 신탁은 뭐 굳이 묶자면 1번에 있는 재단법인하고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뭐 누군가에게 맡겨둔다던가 또는 돈을 통해서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을 관리하게 한다든가 자녀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9가지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9가지 방법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한 페이지 넘어와서 정의 조금씩 볼게요. 가에 먼저 유증. 자, 유증의 정의.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유언으로는 상속인들에게만 못하냐, 상속인들에게만 할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속인은 이제 법정 상속 1, 2, 3, 4순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생판 모르는 남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우리 해외 사례에서는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도 하죠. 그래서 고양이가 뭐 백만장자다 막 이런 신문 기사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유언 집행자를 지정을 하면 그 유언 집행자가 그 고양이에게 그 상속 재산이 계속 잘 가고 고양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걸 돌봐주는 사람, 진짜 고양이 집사가 뽑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기본적으로 민법상 증여는 증여하는 자가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를 한다는 청약을 하고 증여받는 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증여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겠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증여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유증은요.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승낙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줄게 그러면 그냥 걔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하고 상당히 흡사한 거죠.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존행위로서 언제든지 그리고 임의로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언장 써놓고 유언장 찢어버리거나 그 유언으로 하기로 한 목적물을 갖다가 팔아버리거나 부셔버렸을 때 일부가 철회되거나 취소된 걸로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계속해서 양가로 이번에 사전 증여와의 관계. 유증과 사전 증여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본인의 재산을 승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인 성질이 다르고 효과가 다르다. 먼저 첫 번째로 법적인 성질.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므로 유증을 받는 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요. 반면에 사전 증여는 서로 의견의 합치가 필요해요. 됐죠? 또한 유언의 경우가 엄격한 방식으로 인해 유증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전 증여는 증여를 받는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성질이나 효력들로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아무튼 간에 유증, 유언을 했다라는 건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거 9가지 방식에 유언을 하는 5가지 방식들. 그것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지만 효력이 발생되어져서 넘어가는 거고 증여는 너 가져 했을 때 나 가질게라는 승낙만 이루어지면은요. 그 절차상의 하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크게 따지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사인 증여와의 관계. 요게 이제 우리가 유증하고 헷갈려요. 자, 사인 증여는 증여라는 자가 사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이에요. 그럼 이제 사인 증여란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럼 볼까요? 사인 증여하고 유증. 자, 둘의 이제 공통점은요.
사망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발생을 하면 증여가 개시되는 거고, 얘는 뭐를 써놓고 유언장을 써놓고 내가 사망을 하면 그 유언장의 내용대로 증여가 되는 게 유증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차이점은 뭐냐? 앞서 배운 거랑 동일하게 유증은요, 유증에서의 요 증여는 승낙이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인 증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증여를 한 거예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이 관계가 이미 구성된 상황에서 사망을 통해서 이미 계약했었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유증은 그런 계약 관계 하나도 없이 있다가 죽을 때 여기에 내 이름 들어가 있으면 그냥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 다 사망을 원인으로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겠지만, 돈을 증여받을 때 있어서 그 증여 계약 관계가 사전에 이루어져 있냐, 그게 없는 단독행위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네, 계속 그럼 교재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인 증여는 증여하는 자가 사망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이고, 사인 증여란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해 두고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정한 그런 증여를 사인 증여라고 해요. 유증과 유사함으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유증은 수증자의 승낙 없이 유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되지만, 사인 증여는 승낙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승낙을 했냐 안 했냐예요. 사인 증여 승낙해야 되고, 유증은 승낙이 필요 없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법원은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 교부한 유언 증서가 있는 유언 증서가 유언으로서 법정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특정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특정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특정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 증여 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러한 유언 증서에 사인 증여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유증은 안 되지만 사인 증여는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례를 보죠. 제가 말하는 것보다 교재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유언자가 자필 증서 유언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A와 B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근데 자필 증서 요건 중 하나를 빠뜨려서 유언자는 이 증서를 A, B에게 교부했고 A, B가 이에 대해서 동의하였어요. 됐죠? 이 경우 법원은 유언의 법정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유언장에 쓰여져 있는 대로 토지는 A, B에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 재산을 A, B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에 A, B가 동의했다라는 건 이미 그 전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증여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사인 증여로서의 효력은 갖는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그 밑에 있는 사례들이니까 한 번 정도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부담부 유증. 예컨대 연로한 부모로서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주겠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면 자녀를 돌봐주는 대신에 그 사람이나 기관에게 적절한 재산을 유증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재산을 유증받은 대신 지게 되는 의무를 부담이라 하며, 부담을 지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유증을 부담부 유증이라고 한다. 부담부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의 내용을 유언장에 명확하게 기재하며 부담의 내용이 유증의 목적물 가액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만약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수증자가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부담을 이해한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증자가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우리 드라마 같은 거에 많이 나오죠. 이제 부모가 죽으면서 어린 자녀가 남아 있으니까 그 집에 뭐 집사나 이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돌봐달라고 믿고 맡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사가 막 부모도 죽였고 자녀도 안 들어지니까 그 가끔씩 그 변호사들이 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자녀가 잘 크고 있는지. 그럼 그때만 막 잘해주고. 맞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은 여기 나와 있는 부담부 유증이 걸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볼 때는 드라마에서 이런 법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부담부 유증이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담을 있는 상황에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자녀들이나 그들이 지켜야 될 그 부담을 이행해야 될 그 대상자에게 하지 못했을 때 유언 집행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뭐 변호사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누가 와서 지켜보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그 유증 자체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받고 싶으면 잘해라, 결론은 이거죠. 자, 계속해서 재단법인의 설립. 지금까지가 이제 유증 본 거고요.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 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재단법인은 임의 예산할 수 없고 그 설립 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언장이라는 거는요. 거기다 유언을 딱 하면 죽는 순간에 바로 오케이 되는 애들이 있고요. 죽어도 바로 오케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애들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는 재단법인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죽어서 이 재산으로 뭐 장학재단을 만들어라, 비영리 장학재단을 만들어라라고 유언장에 써놔도 죽자마자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망하고 나면 뭐 채권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관계들 다 정리 끝내고 남아있는 재산을 갖고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재단법인 설립도 주무관청에서 허가 내갖고 오케이 해서 뭐 토지 구입하고 건물 올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거나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끝나야지만 실은 그 유언이 그 적법하게 행사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요. 맞죠? 그거랑 똑같은 게 그 밑에 있는 다의 가족관계 설정 보이시죠? 거기 있는 친생 부인이나 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가 내 자식이야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자식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가정법원에 들어가서 친생 부인 소송도 해야 되고 인지 소송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아직은 대기 중인 거예요. 그 확실한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가족관계 설정 내려와서 볼게요. 친생 부인이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무조건 추정을 받는데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이 친생 부인이며 이는 소송을 통해 해야 되는데 이 소송을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하며 친생 부인의 소는 부부 일방이 제기할 수 있어요. 남편 또는 아내 둘 중에 한 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서 또는 어떻게 하면서 너는 원래 우리 자식이 아니라 입양한 거야.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엄마가 너는 따지고 보면 니네 아빠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친생 부인이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인지 보세요. 인지란 혼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거 실은 뭐 하나는 법적인 문제들이 둘 다 예전에는 법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혼외자들이니까 우리가 그 외도를 통해서 밖에서 자녀를 낳았거나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녀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 생모와의 관계를 끊고 자녀를 키우다가 죽으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 혼의 자식을 낳은 남편은. 남자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죠? 알고 있다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장에 쓰고 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제 이런 거 쓰면은 제명이 못 사니까. 그죠? 내가 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숨기고 있다가 죽으면서 실은 쟤도 니네 형제야. 이제 남은 자식들에게 말해주고 가는 거죠. 돈 좀 나눠 가져라. 결론 이 얘기인 거니까 인지를 하겠다는 거. 됐죠? 그래서 혼외의 출생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못하는 자녀를 우리가 혼인 외 출생자라고 표현을 해요. 인지 방법은요. 임의 인지와 강제 인지가 있고요. 임의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의사로 인지를 말하는 것이 임의 인지가 돼요. 근데 이제 임의 인지가 아니면 강제 인지라는 거죠. 부모의 의사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 출생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 청구 소송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됐나요? 네, 이것도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양가라 3번의 후견인의 지정.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하는 것이다. 다만 친권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다면 유언으로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는 없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권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됐죠? 그래서 후견인의 지정은 자녀를 조금 보호하는 목적들이 강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라에 있는 상속재산의 처리 방법의 지정이에요. 이제 분할을 하냐 마냐 이거죠. 한 페이지 넘기면은요.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공동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분할되어야 최종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원래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이 제1순위,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분할, 협의가 없으면 법원의 분할 신청. 우리가 이제 유언 그 상속 방식이랑 동일하죠. 유언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 근데 중간에 협의 분할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가로 2번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하겠다는 이거예요. 유언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최대 5년까지 분할할 수 없도록 지정할 수 있고 5년이 초과하는 기간을 유언으로 설정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다. 보통 이게 이제 분할 금지하는 뭐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요 지역이 향후 지가가 상승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거 냅두면 지들끼리 어떻게 해서 그 이익들을 못 얻어먹을 것 같으면 이제 미래를 선견 지명으로 예정하고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어떤 추억이 남아있거나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엄마가 여기서 꼭 살고 싶어 했다. 배우자가 되겠죠. 또는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좀 이 집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상속인의 의사가 있으면은요, 분할의 금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양가로서 한번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탁, 그죠? 신탁도 신탁회사에다 돈 맡기는 거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 은퇴 설계라든가 투자 설계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들을 통해서 가는, 그래서 신탁 관계 또한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A를 하면서도 봤는데 그 정도만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탁에서는. 됐죠? 자, 이제 오른쪽 넘어가면 유언의 능력, 유언의 능력자들 보겠습니다. 가,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의사 능력이 있는 1번, 만 17세 2번. 사람은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 유언이 가능하다. 여기서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지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내지 또는 지능을 말한다. 그래서 의사 능력은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지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있어서 뭐 지적 장애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유언이 힘들어지겠죠. 자, 나에 있는 제한 능력자. 일반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은 여러 가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취소 또는 무효가 되지만 일정 요건 하에서는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도 있다요. 먼저 만 17세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이가 부족하다. 19세 미만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오케이. 근데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유언 행위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피한정. 질병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됐죠? 피한정 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에 대해서 유언할 수는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피성년 후견인, 질병장애 노령 등등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또 이제 이것도 우리가 A 할 때는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피한정이랑 피성년 구분하는 거. 지속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구분하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연된 피성년 후견인은 유언할 수 있으나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있을 때에만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입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했을 때 하는 뭐에 대해서는 유언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와서 유언의 증인. 자, 증인도 보세요. 가, 유언의 증인이 필요한 경우 5가지 유언 방식 중 유언의 증인이 필요한 건 비밀, 녹음, 공정, 구수. 4가지만. 그럼 이제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자필 증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언의 방식을 학습을 할 때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비밀 그 유언은요. 비밀 증서 유언은 자필 증서예요. 누구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비밀 증서는 뭐냐면요. 증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을 했다라는 건 여기저기 떠벌리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 유언했대. 내가 증인이야. 됐죠? 뭐를 몰라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더 잘하겠죠. 그렇죠? 이게 비밀증서 유언이에요. 네. 자, 비밀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증인은 2명, 녹음은 1명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명수를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의 유언 증인의 자격, 비밀, 녹음,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절대적 증인 결격자예요. 그러니까 19세 미만이 증인을 썼다? 이건 무조건 안 된다요.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해 두시고요. 따라서 부모, 후견인, 기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19세 미만. 그러니까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증인이 되는 능력은 조금 다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동의 얻으면 유언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증인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19세 미만은 안 된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혼인하여 성년자로 간주된 사람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한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성년으로 추정을 하죠. 결혼을 하면은요. 그 민법상에서 성년으로 추정받는 그 법적인 조항은 다 받아요. 형사법에서는 실은 제한을 그대로 받거든요. 미성년자로서. 근데 민법상에서 이제 성년이 돼요. 결혼을 해버리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도 절대 결격자이다. 그럼 절대 결격자 묶어버리면 19세 미만,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예외로 미성년자이나 결혼하였거나 이혼한 자,
이 자는 뭐가 될 수 있다? 유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다만 유언의 증인 결격 사유는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의 집행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으로부터 유언자의 실종 선고 심판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변호사 등은 증인이 되어 유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파산해서 돈이 없다고 증인이 안 된다 이거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따지고 보면 19세 미만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을 우리가 증인의 결격으로 두겠다는 이유는요. 이 누군가의 유언이라는 건 상당히 그 관계된 사람들의 그 생활이라던가 그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련되어진 정말 중요한 법률 행위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석해내고 그거를 증인 서는 데 있어서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너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문제는 실은 지능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이죠. 사회 경험이나. 아시겠죠? 그런 것들에 하자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다고 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정신적으로 결여가 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사람, 요 미성년자들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누군가의 이제 꼬임에 의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자, 오른쪽 넘어가면 공정증서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증인을 하더라도 공정증서는 조금 다르다 이거예요. 자, 공증인법 33조 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보조인이거나 이었던 사람,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동거, 호주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증인 결격자예요. 그럼 우리 아까 유언 그 비밀이나 녹음이나 구수증서에서 결격이 되지 않는 자는 그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증인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하지만 공정증서로 들어가면은요 이해관계자들도 싹 다 빠져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달라 유언자의 처남이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그 처남은 민법 1072조 2항 소정의 증인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친족이니까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됐죠? 다만 열거에 한정적 제한적 열거라고 해석되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람, 유언 집행자나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상속인으로부터 유언자의 실종 선고 심판 사건을 받아 의뢰를 수행하던 변호사 등은 증인이 되어 유언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서 나와 있었던 실종 선고 심판의 사건을 받아 수행하던 변호사들은 어디나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뭐 이혼 소송에 들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는 변호사들은 전부 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해관계자로 묶어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포괄적으로 묶어낼 때 어디에서 공정증서에서. 자, 이제 계속 국제유언이에요. 국내 방문하거나 거주하던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많아지고 있으며 미국계 미국 시민권 취득자, 화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이제 유언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냐 볼 거예요. 다음 달라 국제사법 제50조에 의하면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원칙이에요.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 첫 번째, 두 번째,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세 번째, 행위지법. 네 번째,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지고 있다. 됐죠? 즉, 행위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은 법이 유언 방식의 준거법이 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내 민법상 유언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한다면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국내 부동산도 유증으로 수증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례는 이런 거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부동산 사면 당연히 부동산은 국내에 있잖아요. 근데 소재지법을 따르겠다라는 건 국내법을 따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을 하면 그 유언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제 그 유언대로 유언의 의사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게 여기 나눈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예. 계속 대법원 등기 선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언자가 한국에 소지하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그 본국법이 우선시되는 미국법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재산이 소지하고 있는 소지법도 따를 수 있으니까 미국법, 한국법 둘 중에 아무거나 맞으면 다 오케이고 그거에 따라서 행사를 청구하면 다 그 청구되어진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유언 방식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양한 국가법의 준거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유언 방식에 관한 헤이그 협약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언 방식의 흠결로 인하여 유언이 무효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겠다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예.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1절에 유언의 방식, 유언 설계에 대한 유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어요.
요 유언 방법은 앞서 계속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언에서 할 수 있는 9가지 방식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유언을 할 때 있어서 증인에 대한 능력들 또는 유언할 수 있는 권리자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요. 됐죠? 얘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유언의 방법 5가지 방법을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베이스에다 깔리는 것들이니까요.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 정리 한번 해두세요. 됐죠? 네. 그럼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유언장의 작성 파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